예, 이번 차시는 대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65페이지를 보면 로마자 6번에 대여금이 있죠. 이 대여금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뭐 아주 중요한 개정 과목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소위 대여금이 기업회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거나 문제시가 되지 않는데 세법에서는 아시겠지만 요거를 소위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잡히는 아주 첩경이 되는 그런 중요한 회계 처리와 개정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뭐 요새 속된 말로 회사의 대여금은 키우시면 안 되는 거죠. 대여금이 있으면 있을수록 세무상으로는 불이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65페이지에 로마자 6번에 대여금이 있는데 이 대여금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66페이지의 3점에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맞물리니까 일단은 기업회계에서의 특징은 그렇게 뭐 심각하거나 중요한 게 없으니까 3점에 나오는 66페이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위주로 설명을 올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아시려면 또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먼저 아셔야 할 텐데 그 규정이 바로 71페이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요거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토픽이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하죠. 부당행위계산 부인 어떻게 뭐 지나가다 한두 번 들어본 것도 같고요. 그리고 뭔가 좀 머리 아픈 느낌이 좀 들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그리고 또 하나 좀 부정적이네요. 왜냐하면 이 부정적이라는 단어가 벌써 두 개나 들어갔으니까 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좀 제대로 공부하거나 관심 있게 처리하시는 분이 많지도 않죠. 죄송합니다. 자, 이게 그냥 공부하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약간씩 양념을 좀 넣어드리죠. 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부당한 행위나 계산을 부인함의 약자입니다. 부당한 행위나 계산을 부인함. 어때요? 좀 훨씬 쉬워지셨죠? 아니 뭐 별로 표정들이 쉬워지신 표정은 아니시네요. 그렇죠. 이게 뭐 한 글자씩 들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쉬워지진 않겠죠. 제가 근데 최대한 한번 쉽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요건이 필요하죠. 1. 뭐 너무 당연하지만 부당행위는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다가 잘못 걸렸을 때 걸리는 것이 바로 부당행위고요. 두 번째 요건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항상 우리 학습자님들에게 질문하는 또 공식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자, 부당행위는요,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때 걸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우리 회사와 대표이사, 아시죠?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 그리고 우리 회사와 또 모회사나 자회사, 이런 관계가 또 전형적인 특수관계인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고의주의를 악용해서 자회사랑 거래를 하는데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익 보는 척 하다 걸리는 건가요? 손해 보는 척 하다 걸리는 건가요? 자, 다시 부당행위에 걸렸다는 뜻은 내가 시가보다 낮게 팔아서 손해 보는 척 해야 걸립니까? 아니면 시가보다 높게 팔아서 이익 보는 척 하다 걸리는 겁니까? 자, 뭐죠? 대답 잘 하셔야 합니다. 이거 손해 보는 척인가요? 이익 보는 척인가요? 이거 손해 보는 척이죠? 이거를 제가 꼭 질문하면 우리 수강생들께서는 이거를 까꾸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척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익 보는 척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 부당행위는 뭔지 잘 모르더라도 신문이나 뭐 뉴스 이런 데서 부당이득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보통 뭐 어디 나오냐면 뭐 9시 뉴스에 뭐 공무원이나 누가 이렇게 뭐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다가 이렇게 걸렸다 해서 이렇게 쇠고랑 차고 나오는 모습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거에 이렇게 삘이 딱 꽂히신 분들은 아, 부당행위는 뭔가 부당하게 이득을 잘못 취하다 걸렸구나 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다면 오히려 어떻게 있을까요? 조용히 있습니다. 왜 조용히 있냐면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은 지금 과세표준 같은 게 정상보다 이만큼 부당하게 올라가 있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뭐를 내겠습니까? 세금을 내겠죠. 그래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오히려 더 내고 있을 테니까 이건 건드는 게 아니라 부당행위는 오히려 조세 부담을 감소시켜서 손해보는 척 과표를 줄이는 사람한테 정상과표를 올려서 세금을 물린다는 게 바로 부당행위의 취지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틀리거나 멘붕이 오시는 학습자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 부당하게 손해보는 척 하다 걸리는 거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형이죠.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가거래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가거래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기억하시는 겁니다. 제가 파란색은 숫자를 사례를 드는 거니까 뭐 굳이 파란색은 여러분들이 기억 안 해도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토지 하나 시가가 100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그러니까 토지 시가가 100억이면 그냥 100억 언저리에서 거래하는 게 제일 착하게 사는 거죠. 근데 뭔가 지금 내가 모회사고 100억짜리를 자회사랑 지금 나의 고의주기를 악용하면서 지금 거짓말로 거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가인 150억에 거래할 수도 있고요. 저가인 60억에도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150억에 거래하거나 60억에 거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한 번만 정확히 대답하시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내가 손해를 보는 척 하고 있다는 것은 100억짜리를 150억인 고가에 팔아야 손해입니까? 사와야 손해입니까? 자, 다시 한번요. 대답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부당행위는 손해보는 척 하다 걸리는 건데 토지 시가 100억짜리를 고가인 150억에 팔아야 손해보는 거예요? 사와야 손해보는 거예요? 뭐죠? 당연하지만 사와야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고가는 양수를 하는 사람이 부당행위에 걸립니다. 만약에 100억짜리를 고가인 150억에 양도했다면 그 사람은 손해본 게 아니라 대박이 났죠. 대박이. 그러니까 고가는 양수자가 손해를 보는 거고요. 저가는 어떨까요? 토지 시가 100억짜리를 저가인 60억에 사와야 손해인가요? 팔아야 손해인가요? 사와야 손해인가요? 팔아야 손해인가요? 이건 양도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100억짜리를 60억에 사왔으면 나는 완전히 횡재한 셈이고 그게 아니라 100억짜리를 60억에 팔았으면 저가 양도가 되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다시. 고가는 양수자가 걸리는 거예요. 양도자는 걸리지 않죠. 양도자는 대박난 거고요. 저가는 양도자가 걸리는 겁니다. 양수자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 양수자는 대박이 난 거죠. 자, 제가 예전에 처음 공부를 할 때 이 규정이 참 까다롭다고 느껴져 가지고요. 그냥 앞글자를 따기로 했습니다. 우리 복잡하면 앞글자를 따야죠. 이거 앞글자 따면 고수가 되고요. 이거는 저도가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부당행위에 걸리는 유형은 뭐밖에 없습니까? 고수, 저도밖에 없죠. 고수, 저도밖에 없습니다. 고도, 저수는 부당행위에 걸리지 않고요. 고수, 저도만 부당행위에 걸린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걸로 내가 어떻게 외웠느냐? 이거 뭐 한 십몇 년 전 얘기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 세법을 공부할 때 지금 우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학습자님들께서는 그나마 중소기업에서 회계처리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시면서 이런 세법이나 기업회계를 공부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그냥 학생 신분으로 실무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렇게 처음 책으로만 공부하려니까 뭔 소리들을 도대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 이제 이 세법 개론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뭐랬냐면, 아, 제군들 지금 배우는 건 수업 목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꼭 기억해야 한다. 뭐 맨날 이러시는 거죠. 이거 수업 목적으로 기억을 꼭 해야 한대요. 그러면서 또 귀뜸하시기를 이런 규정을 알아야 우리 제군들이 고수가 된다. 막 이러시는 거죠. 고수.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날 집에 가다가 이제 그 전철 타고 집에 가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손잡이 딱 잡고 찰랑찰랑 왔다 갔다 하는 전철에서 내 창가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딱 하나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가만히 있어봐. 이게 고수 저도가 걸리는데 교수님이 이걸 아는 순간 내가 고수가 된다고 그랬지? 아, 그럼 나중에 다음 시간에 교수님이 자, 이거 아는 사람은 고수 손 들어봐. 그러면 저도요 하고 손 들어야지? 아, 이 분위기 죄송하죠. 썰렁한 분위기. 고수하면 저도 하고 손 들어야지. 아, 지금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썰렁하다고? 제가 이걸 십몇 년 전에 나름대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안 까먹고 있는데 고수 저도가 부당행위에 걸린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고수 저도가 부당행위에 걸립니다. 자, 제가 팁을 드리죠. 이거예요, 이거. 세상에는 딱 5가지의 거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가대로 착하게 사는 거. 두 번째, 고가에 양수하는 거. 세 번째, 고가에 양도하는 거. 네 번째, 저가에 양수하는 거. 다섯 번째, 저가에 양도하는 거. 이렇게 하면 세상에는 5가지의 거래가 있죠. 그 중에서 부당행위에 걸리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고가 양수, 저가 양도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3개인 시가 거래, 고가 양도 거래, 저가 양수 거래는 부당행위에서 자유로워지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오직 고가 양수, 저가 양도만 조심하시면 부당행위에서는 아주 자유로워지는 거죠. 라고 할 줄 알았죠? 아닙니다. 왜 아니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번에 대표이사로부터 우리 회사가 토지를 하나 사오기로 했어요. 토지. 이게 100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수자잖아요. 양수자. 근데 실제로 이거를 90억에 양수해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수입니까? 저수입니까? 시가보다 어떻게 사왔어요? 저가로 사온 거예요? 판 거예요? 사온 거니까 우리는 저수자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부당행위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린다니까 이거요. 저도만 걸리니까. 그러니까 되게 다행인 거죠. 라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대표이사는 지금 어떻게 거래한 거죠? 100짜리를 90억에 저가로 거래한 거고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저가로 양도한 겁니까? 양수한 겁니까? 양도한 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부당행위에 걸리는 거죠? 대표이사님이 부당행위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고수저도만 걸린다고 해서 내가 고가 양도, 고도를 받았거나 고도를 했거나 아니면 저가 양수를 했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동시에 나와 상대방은 내가 저가 양수했다는 소리는 저가 양도를 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안 걸려도 누가 걸리죠? 나의 특수관계인인 내가 지켜줘야 하는 대표이사나 아니면 자회사가 이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요. 세상에는 5가지 거래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딱 3가지의 거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가 바로 시가 거래, 두 번째 거래는 고가 거래, 세 번째 거래는 저가 거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가 거래가 아니란 고가 거래와 저가 거래는 내가 걸리든 아니면 내가 지켜줘야 하는 상대방이 걸리는 거니까 한마디로 부당행위는 생활 매우 가까이에 있어요? 예? 아시겠죠? 부당행위는 생각보다 생활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걸리는 게 부당행위니까 반드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근데 이 규정도 중요하죠? 중요성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중요성 기준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면 저는 소위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융통성 기준이라고도 부릅니다. 융통성 기준. 이거 무슨 말이냐? 아니, 세상에는 융통성이 있어야죠. 내가 만약에 시가 100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딱 시가대로 거래합니까? 뭐 금매로 좀 팔 상황이라면 99억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98억에 좀 손해보고도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2억 정도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걸 중요성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시가에서 우리 그 거래한 가격 있잖아요. 거래한 가격을 그 차이를 이게 3억보다 커버리면 그때만 부당행위에 걸리는 거고요. 3억까지는 부당행위 안 걸리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뭐 아직 우리 애들이 뭐 대학 다니고 뭐 그럴 나이는 아직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지금 수험생이라고 칠게요. 수험생. 무슨 수험생? 공무원으로 할까요? 공무원? 요새 공무원 워낙 유행이니까.
공무원 수험생이라고 하죠. 글쎄요, 공무원은 좀 고시생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냥 공무원 수험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애가요,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 공무원 공무원 시험을 한 3년 동안 준비하는 거죠. 얘 솔직히 좀 민망한 거죠. 공무원이 고시도 아닌데 한 3년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친구한테, 우리 애한테 좀 합격을 하라는 의미로 이번에 우리 문방구, 저는 문방구 사장이거든요. 이 문방구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10만원짜리 합격의 만년필을 우리 애에게 선물하기로 한 거죠. 시가가 10만원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배운 사람인데 이거 세법에서 말이야 10만원짜리를 그냥 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한테 아빠 마음을 알지? 내가 너한테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아빠는 세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너한테 10만원짜리 만년필을 주고 돈을 좀 받아야겠어. 애가 나한테 그러죠. 아빠 얼마를 받고 싶습니까? 이게 뭐 시가대로 뭐 거래해야 한다고 뭐 그런 말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10만원짜리 9만원만 받으마. 아빠 맞나요? 아빠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0만원짜리를 9만원에 거래한 거죠. 한번 볼까요? 부당에 걸리나? 첫 번째, 지금 아버지와 우리 아들은 특수관계인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특수관계인이죠. 이게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특수관계인이겠습니까? 자, 아버지는 지금 손해봤어요? 이익봤어요? 10,000원 손해보는 척 한 거죠. 왜냐면 10만원에 팔아야 하는데 9만원 받기로 했으니까 10,000원 손해봤지 않습니까? 맞죠? 자, 아버지는 시가보다 고가 거래했나요? 저가 거래했나요? 아버지는 저가 거래했죠. 아버지는 저가로 양수했나요? 양도했나요? 양도했죠. 이거 좀 불길하죠? 왠지 지금 다 하나하나 착착 들어맞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제가 극단적인 예여서요. 이런 건 국세청한테 파악만 안 되면 과세가 되지 않는데 이론상은 만약에 파악되면 과세당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했고 조세 부담을 감소시켜서 손해보는 척 하고 있고 저가로 양도했으니까 딱 걸립니다. 자, 이제 중요성을 봐야죠. 시가 빼기 거래가가 3억? 뭐야 이거 3억? 3억이면 너무 큰 거 아닌가? 시가 빼기 거래가가 3억이다? 그러면 10만원짜리를 9만원에 팔았으니까 3억이 넘습니까? 안 넘죠? 야, 이거 좀 이상한데? 너무 관대하지 않아요? 이 세법의 지금 이 규정이 너무 관대해요. 너무 관대해서 3억을 넘지 않으면 부당행위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리는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시가가 3억이 안 넘어가는 모든 거래는 절대로 부당행위에 안 걸린다는 뜻인 거죠. 좀 이상하죠? 그럴 리가 없는데. 자, 그래서 이게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금액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금액 기준은 시가가 3억이 안 넘어가는 것은 안 걸린다고요. 그래서 무슨 기준이 하나가 또 있냐면 비율 기준이 하나가 또 있죠. 이 비율 기준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시가분의 절대값 시가 빼기 거래가가 얼마를 넘기는 겁니까? 5%를 넘기면 걸려버립니다. 자, 우리 이 거래 한번 얼마를 지금 틀어지게 거래했는지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자, 제가 사례는 파란색으로 시가가 10만원짜리인데 이 10만원짜리를 9만원에 거래했으니 지금 몇 퍼센트가 틀어진 거예요? 10%가 틀어진 거죠? 그럼 부당행위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네요? 와, 진짜 무섭네. 부당행위는 이렇게 쉽게 걸릴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금액 기준만 있으면 3억이 안 넘어가는 거래는 무조건 안 걸리는데 이게 비율 기준이 있다 보니까 3억이 안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걸 엔드 규정이라고 부릅니까? 오어 규정이라고 부릅니까? 이런 거 단어 뭔 소리인지 알죠? 이거 엔드 기준이에요? 오어 기준이에요? 자, 빨리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이거 엔드 기준입니까? 5월 기준입니까? 이거는 5월 기준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둘 다 걸려야 걸리는 기준인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걸릴 수 있게 지금 국세청이 이쪽 이제 부당행위 쪽을 지금 설계를 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러면 아까 이쪽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당연히 알고 있으시겠지만 요 요건의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2번은 엔드 요건인가요? 5월 요건인가요? 이거는 엔드 요건인 거 아시죠? 이건 당연히 엔드 요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했다는 것 자체가 부당행위에 걸리는 건 아니죠. 왜냐면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원재료 거래라든지 아니면 최종 생산물 거래를 자회사랑 상당히 많이 주고받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두 개가 엔드 요건으로 두 개를 만족할 때만 걸리는 기준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하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는 두 개 요건이 동시에 만족할 때만 부당행위에 걸리는 겁니다. 뭐 이거 어려운 말 아니죠? 여기까지 해서 부당행위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4번에 사례를 하나만 설명드릴까요? 이 부당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입니다. 뭐 어차피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제가 다음 차시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부당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또 이번 차시를 마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가 있습니다. 꿀팁. 이 중요성 기준을 실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회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대표이사하고 거래를 할 일이 있습니다. 대표이사하고 무슨 거래 하는지 아세요? 주식 거래를 하죠. 주식 거래. 언젠가 대표이사하고 주식 거래를 할 거라고요. 자, 그럴 때 이왕이면 대표이사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거래 조건을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당행위 때 시가를 먼저 결정해놓고 거래를 하게요? 거래가를 먼저 결정해놓고 시가를 찾게요? 이 두 번째 얘기는 좀 이상한 얘기인지 아시죠? 어떻게 거래가를 먼저 정해놓고 시가를 거기에 맞춥니까? 이거는 그러면 뭔가 부정의 소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부당행위는 시가 찾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시가를 잘 찾으셔야 돼요. 시가를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주식 거래를 할 때는요, 소위 상증법 평가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증법 평가. 이 주식 거래할 때는 주식을 상증법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약자죠. 상증법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회사가 대표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상증법으로 평가해야 하니까 이 상증법 평가가 예를 들어서 한 주당 10,000원이 나왔다고 칩니다. 그러면 상증법 시가가 10,000원이 나왔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거래가액을 이제 짜맞춰서 거래하시면 되거든요. 이럴 때 이 규정을 활용하시는 거죠. 왜냐면 그래, 부당행위는 중요성이 있구나. 내가 앞으로 남하고 거래할 때는 웬만하면 5%를 안 넘기거나 3억 안에 들어오게 거래하겠구나. 이렇게 순진하게만 기억하실 게 아니라 시가가 10,000원 나오면 어떻게든 거래가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시뮬레이션이 뭔지 알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에도 한번 해보고 9,900원도 해보고 9,800원, 9,700원, 9,600원, 9,500원, 9,400원까지 조금씩 낮춰보거나 아니면 거꾸로 위로 10,000원을 1,100원에도 해보고 1,200원에도 해보고 1,300원에도 해보고 1,400원, 1,500원, 1,600원으로도 위로도 조금씩 올려보거나 이렇게 위로도 올려보고 아래도 내려봐가지고 최대한 어디를 안 넘기셔야죠? 최대한 3억 차이 안 나고 최대한 5% 안 나게 계속 거래 금액을 한번 계속 돌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당행위가 지금 안 걸릴 수 있게끔 혜택을 주고 있는 중요성 금액과 중요성 비율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가를 산정하시면 되고요. 시가에 짜맞춰서. 그리고 그만큼 거래가를 잘 짜맞춰서 가급적이면 회사가 이익을 보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대표이사가 이익을 보게 해야 합니까? 대표이사가 이익을 보게 해야 결론적으로 이왕이면 부당행위도 안 걸리고 이익을 조금이라도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대표이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부당행위는 보시는 것처럼 중요성 기준이라는 약간의 융통성이 있으니까 요거까지 잘 활용해서 부당행위를 제대로만 설계한다면 아마 대표님이 저를 아주 좋아해 주겠죠?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인정받으면서 아주 실력 있는 회계팀 또는 세무팀 아니면 경영지원팀, 관리팀 직원으로서 대표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화기애애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조건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 시가 같은 걸 잘못 산정하면 나중에 또 세무조사에 있을 때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시가를 어떻게 구하는지 이 상증법 평가는 우리 강의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상증법 평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시가와 거래가의 그 차이를 잘 분석하셔서 5%나 그 3억이 넘지 않도록 잘 따셔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은 4점, 71페이지 4점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해서 양가로 1번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에 박스에 보시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여야 한다. 2번에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등의 요건이 있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런 요건을 만족시키셔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내려오시면 반가로 1번의 대상 거래에 세 번째 줄에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에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요. 뭐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들이 여기저기 지금 교재에 흩어져 나와 있으니까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72페이지 양가로 3번에는 특수관계의 범위라고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잘못 거래하면 부당행위에 걸린다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쭉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지급금의 가지급금을 적용받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